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이론 기출문제 이번 시간 21년 2회 기출문제 학습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가시죠. 다음 보기 내용이 ERP의 구축 절차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 제 ERP 개론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죠. ERP 구축 절차라고 한다면 분석, 설계, 구축, 구현까지가 있으시고 이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내용들, 단계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데리고 시험장에 가주셔야 합니다. 문제에 물어난 투비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 설치, 추가 개발이나 수정, 보안 문제 논의는 무슨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이 정도 문제는 이제 문제 딱 보면 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공은 쌓여지셔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2번 가시죠. 클라우드 ERP의 특징 혹은 효과라는 걸 물었습니다. 최근에 ERP가 과거의 ERP에서 클라우드 ERP로 변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나오고 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IT 자원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의 절감, 좋은 말들 나와요. 원격 근무 환경 구현을 통한 사실은 클라우드 ERP의 가장 큰 목적이나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죠. 원격 근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4번에 하면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 이 폐쇄적이 아니라 클라우드 ERP 쓰게 되면 정보 접근성 자체는 개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ERP의 구축 순서 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1번 문제에서 구축 절차의 특징을 물었는데 3번 문제의 구축 순서를 또 물어보는 이 문제 틀리면 양심도 없는,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ERP 구축 절차,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다. 답 확인되실 거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ERP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ERP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대표자에서부터 실무 사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관심을 가져야 ERP 도입에 대한 성공 효과를, 도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전사적 참여가 유도되어져야 된다. 커스터마이징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 기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고 주문 제작이라고 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 최대한 맞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주문 제작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당연히 있어야죠. 하겠다. 네, 지금 당장은 힘들겠으나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라는 필요성을 경영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다 느껴야 한다. 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자리가 많아져요. 도와주세요. 4번 갑니다. IT 업계의 철저한 주도하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좀 거시기하다. 우리가 ERP를 도입함에 있어서 IT 업계 혹은 업체 혹은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주도가 되어져야죠.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고 최근 시험 문제가 ERP에 대한 어떤 효과, 도입에 대한 장점, 단점 내지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ERP 구축을 위한 ERP 패키지를 선정을 할 때 우리 회사 ERP 도입을 한다? BPR이 선행이 되건 BPR과 ERP 도입을 동시에 추진을 하건 ERP의 어떤 패키지를,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할 때 어떤 패키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사용자에 대한 복잡성, 요구사항의 부합 정도, 커스터마이징의 가능 여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ERP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시스템 보안성도 강조가 되어야 되고 회사들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부합해져야 된다.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 많을수록 좋지 않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용자의 복잡성 나오는데 이건 아니죠. 우리가 ERP를 도입을 해서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쓰더라도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ERP 패키지에 대한 선제 조건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ERP 개론에 대해서 5문제 살펴보셨는데 계속 ERP 개론 부분은 반복적인 출제가 되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하신다면 그렇게 어렵거나 놓칠 사항은 아니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 6번 보시겠습니다. 인사관리의 목적에는 종업원 만족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인사관리의 목적,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제 이번 문제에서 물었는 건 이 다양한 인사관리의 목적 중에서 종업원의 만족도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1번의 생활만족, 직무만족, 직장만족, 인건비 절감이 나옵니다. 인사관리 목적에서 종업원의 만족도 측면과 상관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정도 문제는 최소한 우리 자격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이 좀 반성을 해줘야 된다. 응시자들을 이걸 조금은 이름표 써도 되나? 조금은 무시하는 행동이다. 나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 보기 나오는 4가지 중에 인사관리라는 게 뭔지 알겠고 인사관리의 목적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겠는데 아래 내용을 살펴본다라면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종업원의 만족도,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만족도라는 건 생활이나 직무나 직장, 기업, 직장이나 기업에 대한 만족이 되는데 보기상에 보면 4번에 인건비 절감이 나오세요.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이 인사관리의 목적에 해당되냐? 해당은 됩니다. 인사관리를 잘 하게 되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이 종업원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기업 입장에서 인사관리 목적에 대한 만족도는 될 수 있으나 종업원 입장에서는 종업원 입장에서 임금이 올라야 좋은 거지. 네, 문제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인사관리 목적은 한번 염두에 살펴봐 주시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에서 과정적 인사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과정적 인사관리와 기능적 인사관리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정적 인사관리에는 인사계획, 인사평가, 인사초직이 해당되고요. 기능적 인사관리에 노동력관리, 근로조건관리, 인간관계관리, 노사관계관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구분을 조금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면서 문제상에 물었는 과정적 인사관리에는 인사계획, 인사평가, 인사초직이 해당됩니다. 문제 정답은 4번.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무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만들고 그를 토대로 직무 평가와 직무 재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건 직무 명세서에 대해서 물었고요. 기술서와 명세서의 차이점은 출제 빈도가 워낙 높았으니까 학습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술서라고 하는 건 업무적인 여기에는 직무 표지와 직무 개요와 직무 요건이 해당되고요.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건 인적 특성이죠. 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정리되는 건 기술서고 어떤 사람한테 적합하냐라고 하는 건 명세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의 직무 표지, 직무 개요, 3번의 직무 요건까지는 직무 기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4번의 인적 특성이 바로 직무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죠.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직무 분석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술서와 명세서만 구분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직무 설계 방법 중에서 전체적인 과업을 보다 작은 요소로 뭐를 해? 분할을 해. 작은 요소로 나누어서 담당한다. 종업원의 숙련도를 증가시킨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과업을 하나의 과업에서 2개로 나누는 확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의 과업 자체를 보다 작은 요소를 뭘 시킨다라는 세분화시켜서 종업원의 숙련도를 가져오고자 한다. 그걸 우리는 직무 전문화
분업화 측면에서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까지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앞쪽에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적어도 문제 9번에서 답이 4번의 직무 전문화다라는 걸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직무 전문화 이외에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자격시험을 출제를 할 때 기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많이 시킨다. 보기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직무 전문화를 묻는 문제에서 다른 회차에는 다른 항목을 순환이나 확대나 충실화를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보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연결해서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 10번으로 넘어가죠. 안정적 조건에서의 승진 그리고 이동, 문제에서 퇴사. 기본적인 안정적 조직 내 구성에서 조직 하에서 승진, 이동, 퇴사 일정 비율을 적용을 해서 장래 각 기간에 현재 우리 조직이 안정적이라고 할 때 승진, 이동, 퇴사의 일정 비율을 감안해서 향후의 각 기간에 걸쳐서 인원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변동, 기본적인 예측이죠. 수요 예측이 한 방법에 해당하는데 기본적인 안정적 조건 하에서 조직이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승진이나 이동, 퇴사에 일정 비율을 적용을 해서 향후에 우리 조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걸 예측하는 것이 마코브 분석이었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이고요. 1번의 기능 목록표라고 하는 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목록, 조직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기능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구성원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직무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추세 분석이라는 건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와 관계 있는 변수를 하나를 설정하고 그 변수에 의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체도는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체도인데 인력 대체표라고 해서 현재 구성원들이 있고 그 구성원들이 만약에 퇴사를 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 이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해 놓은 표를 인력 대체표 혹은 대체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제 10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11번 갑니다. 다음 중 면접 방법을 물었고요. 보기 나오는 패널 면접, 비구조 면접, 스트레스 면접, 집단 면접 중에서 미리 준비된 질문지가 없다. 자, 미리 정해진 질문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구조적 면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구조적 면접은 정해져 있는 질문지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에 특별한 기술이 없다, 교육이 없다 하더라도 면접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11번 문제는 면접에 대한 준비된 질문지 없이 면접할 때 지원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지원자 개인만의 독특한 점에서 일정 부분을 시간 할애하는 것, 이걸 비구조적 면접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지에 대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구조적이었고 그렇지 않는 건 비구조적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1번에 나오는 패널 면접이라고 하는 건 위원회 면접이라고 해서 다수의 전문가가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고 최근에 많이 면접할 때 행해지는 게 스트레스 면접이죠. 압박 면접이라고 해서 피면접자에게 굉장히 난처한 곤란한 질문을 하고 이 피면접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스트레스 면접입니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우리가 면접 보는 것을 집단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질적인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패널 면접 그리고 구조와 비구조 차이점 묻는 정도가 많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집단 면접이나 스트레스 면접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많이 틀리진 않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문제 12번 가시죠. 현재 종업원에게 시험을 실시를 하고 그 시험 성적과 종업원의 현재 직무 성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시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자격시험에 출제되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의 구성도, 선발시험에 대한 구성도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는 예측 타당성과 구성 타당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측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시험 성적과 입사 후의 직무 성과를 비교.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높으면 입사 후에 직무도 적응을 잘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예측 타당성이고요. 시험의 이론적 구성과 과정을 측정하는 시험 선발 도구가 시험 문제 구성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걸 구성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선발 도구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인데 이 문제가 자격 시험에 출제가 되면 2번을 답을 해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발 도구 혹은 시험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할 때 시험 성적과 직무 성과에 대한 연관성을 비교하는 것이 예측 타당성은 맞습니다. 다시 하면 전제 조건은 시험 성적이 우수하면 입사 후에 직무도 일도 그만큼 잘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예측한 효과가 예측 타당성인데 자, 예측 타당성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발 시험의 합격자입니다. 새로 입사를 해서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한 시험과 그 이후에 입사 이후의 직무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예측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저희 지금 12번 문제는 선발 시험이 아니라 현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 종업원이 시험을 치고 지금 현재 조직 구성원이죠. 현재 근무 중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 종업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고 그 시험 성적이 직무 성과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건 예측 타당성이 아니라 1번의 동시 타당성에 대한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이 근무 성과를 직무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시에 시험을 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측 타당성과 동시 타당성이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넘어가시죠. 자, 다음 기업의 적정 배치 원칙 중에서 우리가 기업의 인적 자원을 배치를 한다? 적정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원칙 중에서 해당되는 걸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적정 배치라고 하는 건 실력주의 원칙, 균형주의, 적재, 적소주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실력주의라고 하는 건 평가된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실력에 맞게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맞는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실력주의고 균형주의라고 하는 건 특정 팀이나 특정 부서에 너무 좋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조직에 능력이 좀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능력과 성격 면에서 최적의 지위에 제대로 된 배치를 하는 것을 적재, 적소주의,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장소에 배치한다라는 걸 적재, 적소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 문제 한번 살펴보시죠. 기업의 적정 배치 원칙 중에서 직무 수행 요건에 적합한 종업원의 적성 배치 시행과 함께 기업 내 모든 직무에 대한 정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배치 전환이나 인사이동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 축적과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금 실력주의나 균형주의나 적재, 적소의 지금 당장의 어떤 배치 원칙이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지향적인 인력 관리 방법의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치 원칙 중에 조금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는 건데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인재 육성주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재 육성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미래지향적인 인력 관리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적정 장소에 배치가 되어서 능력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경험까지도 쌓을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조직 내부에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가 임금과 연결이 되죠.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다.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숙련도, 난이도, 위험도, 복잡성, 노력, 책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직무
평가라고 얘기를 했죠. 직무 분석을 하고 그 직무 분석을 토대로 기술서와 명세서가 만들어진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직무 평가이고, 직무 평가에 따라서 직무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직무 분석의 절차는 뒤에 직무 설계까지 넣어서 정리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기술서와 명세서가 그리고 평가까지 이어집니다. 문제답은 직무 평가이고요. 15번 문제, 인사 고과를 할 때 자기 신고, 직장 상사, 직속 상사, 그리고 동료, 부하 직원, 이거 평가를 하는데 인사 고과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 평가에 참여하는 거, 이걸 우리는 다면 평가다라고 얘기했고요. 보기 1번의 목표관리법, 상사와 부하가 특정 관리의 목표를, 특정 분야의 목표를 정해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달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목표관리법인데, 일반적으로 영업 측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기신고법은 종업원 스스로,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사 고과 측면에서 신고하게 되는 걸 자기신고입니다. 중요사건 기록법은 평가자가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가지고 고가 이루어지는 기록을 해서, 자, 기본적인 인사고과 방법에 대해서 분야별로, 항목별로 특징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다면 평가, 고가할 때 특정 분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 다면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 16번. 교육훈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육훈련은 크게 두 가지가 직장 내 OJT, 직장 외 OJT가 있었고요. 직장 내 교육훈련과 직장 외 교육훈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당연히 사전에 미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지금 문제는 직장 내에서, 회사 안에서 교육훈련했을 때 어떤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요. 기본적인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감소된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결과를 현장에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보기 1번, 2번, 3번은 직장 내 교육훈련이 아니라 세 가지 다 직장 외 교육훈련, 우리가 직장 외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교육이 전문가를 불러올 수 있다, 전문가에게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본적인 우리 회사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 교육을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조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4번, 작업과 훈련 모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직장 내에서 하게 되면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선임자에서 교육받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좀 치중하게 되면 둘 다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단점은 존재하시죠. 부탁드리되 이 16번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교육훈련과 직장 외 교육훈련에 대한 장단점은 포괄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 다만 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 라고 한다면 학습을 추가하실 필요성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내용은 정리를 한번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17번. 다음 중 조직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승진 기회를 물었습니다. 자, 승진에 있어서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적법성이라는 원칙이 존재하는데 그 승진 기회 자체가 올바른 사람에게 배부되었느냐, 공정성의 원칙이죠. 공정하게 배부되었느냐를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인 승진관리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는 건 적정성, 그리고 공정성, 합리성까지 나뉘어질 수 있는데, 적정성이라고 하는 건 승진 보상의 크기다. 이 승진 제도 자체가 적정하냐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승진 보상 자체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느냐,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마지막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측정 기준 자체가, 승진을 하고자 할 때 그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합리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본다면 적정성이라고 하는 건 승진할 능력과 시기가 되었을 때 적당한 시기에 승진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공정이라고 하는 건 기회 자체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공헌도나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공헌도나 능력 수준을 무엇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인사 고과와 연결될 것이고, 인사 고과에 있어서 가장 조심할 게 고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으시다. 기본적인 승진에 대한, 승진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요. 블레이크, 그리고 모턴, 몇 번 얘기 드렸죠. 전 이런 영어 이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문제에 영어까지 나와. 난 이런 문제 안 풀고 싶어요. 저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영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죽겠어 아주. 네, 어쨌거나 개발된 훈련 프로그램의 건전한 인간관계, 관리 능력의 육성과 업적 달성을 목적으로 한대요. 능력의 향상 자체를 위한 6단계 순서로 본다면 결단, 신념, 열의, 의견의 대립, 감정, 융후에 걸친 훈련이다. 조직 개선, 변혁을 실시를 행한다라는 내용인데, 교육훈련 방법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냐라는 문제죠. 사실은 전체적인 조금 복잡하게 우리가 그리드 훈련, 생산성과 인간성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9.9형 훈련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9 생산성이다. 뒤에 9 인간성이다. 회사 조직 내에서 상사가 일도 굉장히 잘해. 9형이에요. 일 잘해. 사람들 진짜 좋아. 역시 9형이야. 그런 사람은 신형 9형의 9형은 아니고 숫자 9. 9.9형이라고 그래서 일도 정말 잘해. 일도 잘하고 센스 있고 사람도 진짜 착해. 이런 사람은 어디에만 나와? 드라마에만 나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인간성은 조금 떨어져. 사람은 진짜 좋은데 일은 잘 못해. 이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9.9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냐? 여러분들의 생산성의 수치가 어디에 해당되며 인간성의 수치가 어디에 해당되냐? 사실은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인간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 보면서 욕할 거 없어. 욕하면 이 하나는 가르치면 나머지 날 가르치니까 나부터 잘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문제는 그리드 훈련의 9.9형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문제 답은 2번이고, 1번에 나오는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개인과 집단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학습력을 가지고자 하는 교육 훈련 방법을 액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감수성 훈련은 타인의 생각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법이고요. 인바스켓, 최근에 문제 자주 나오는 인바스켓이라고 하는 건 실제 비슷한 가상 상황에서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하게 되는 체험학습 형태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의 답은 감수성, 그리드 훈련인데, 감수 훈련이 아니라 그리드 훈련인데 9.9형 훈련인데, 나머지 교육 훈련 방법들까지 연결해서 같이 학습을 조금 해 주시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9번. 허즈버그, 또 나왔다 이런 이름. 허즈버그 EOE.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양호하죠. 착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 안 쓰니까 저는 어려운 말 쓰면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야. 말은 좀 쉬운 말을 써줘야죠.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 2가지밖에 안 되니까 3가지면 싫어했을 텐데 기본적인 위생 요인을 물었습니다. 허즈버그 이요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학습했지만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성과도 높아진다. 성취감, 책임, 성장, 칭찬, 도전성에 해당되시고, 불만족은 줄이지만 만족도를 높이지는 못한다. 이걸 위생 요인이라고 해서 급여, 기술적 감동, 작업 조건, 지위가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인 허즈버그의 2 요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조금 구분을 해 두시고, 자, 문제 답 확인되시죠? 넘어갑니다. 20번. 조모의 학력, 그리고 근속연수, 연령 등의 연공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학력이나 연령, 연공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적만을 평가해서 유능한 사람에게 승진기를 제공하는 승진 방식이 무엇인가? 이걸
발탁 승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연공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 연공제에 대한 단점을 타파를 하고 무조건 능력 위주로 가겠다라는 명칭의 발탁 승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답은 발탁 승진이고요. 기본적인 승진의 유형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승진 유형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야 될 친구들이에요. 직급 승진, 자격 승진, 역직 승진, 그리고 대형 승진, 조직 변화, 연공, 발탁 승진이 있을 때 이 친구들과 과연 대화가 되냐, 의사소통이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된다. 네,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소간 부담이 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노력을 해야죠. 노력해야지 구형이 되도록, 네, 인간성이 좋아지도록 전체 항목에 대한 학습을 추가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네, 공부는 누가 해? 여러분들이 해야지. 셀프로. 21번. 다음 중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21번 문제 21년 2회 인사 1급 2론의 21번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인가? 네, 이것도 인사 1급인데 보기 4가지 식대, 경조금, 위문금, 보안장비 구입비 중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게 뭐냐? 급여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임금, 급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범위로 계속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조금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법으로 계속 받지는 않습니다. 위문금 마찬가지. 보안장비 구입을 내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답은 당연히 몇 번인데 1번인데 이걸 인사 1급에서 문제를 읽고 답을 얘기하는 자체도 부끄럽다.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22번. 다음 중에서 임금, 채권, 보장제도 있어서 최단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문제 좋잖아. 네, 인사 이 전문적인 이게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임금, 채권, 보장제도가 뭔지부터 아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특정 사유로 인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일정 부분 근로자 생활 유지를 위해서 대신 지급하는 거 임금, 채권, 보상제도, 보장제도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이 들어갑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한다. 그걸 우리는 최단금이다 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최단금은 중심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하실 건 임금, 채권, 보상제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보상제는 채권, 임금 항목에 뭐뭐 들어가느냐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정도가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임금, 채권, 보장제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정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에서 자격급 임금 제도에 대한 단점을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급은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수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조직 분위기가 저하될 수 있다. 네,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한 지나치게 형식적 자기 기준. 다시 하기해서 특정 자격만 딴다라고 한다면 업무 중심보단 이 자격을 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소홀하게 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린 절차가 복잡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자격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대한 단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격급 임금 제도와 직무 임금 제도 다양한 임금 제도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한 특성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자격급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의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이는 직무급과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연공급, 연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형태의 절충 형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간에 따른 학력이나 근속 기간에 따른 급여 차등을 줌에 있어서 추가로 특정한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이 전문 기술 자격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자격 수당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학습을 해 주시고요. 24번
사용자 측의 복리후생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복리후생이 무엇인지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좀 그래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복리후생이 어떤 거다라는 개념은 아실 텐데 그 복리후생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측면의 복리후생 효과와 사용자 측면의 복리후생 효과는 당연히 다르다. 사실은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게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라면 좋은 말로 표현하면 경력 개발이나 자아실현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내포되어 있죠. 이 복리후생을 폭넓게 정말 광범위하게 본다면 임금 자체도 복리후생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급여가 올라가는 자체도. 반면에 사용자 측의 복리후생이라 본다면 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기업의 경영 방침, 기업이 복리후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이해도, 고용에 대한 안정화, 근로자의 생활 수리 향상, 이미지 개선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내용을 봤을 때 단순하게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경력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이 근로자 입장에서의 복리후생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기업 입장의 복리후생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대표님들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복리후생 제도를 많이 주면 종업원들만 좋은 거지 회사가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는 이직률이 높아지고요. 종업원들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채용을 계속하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한다. 종업원의 어떤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걸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한다라면 당장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대표님들과 얘기를 했을 때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수긍을 해. 그 얘기를 절대 수긍하지 않는 한 분 계십니다. 저희 회사 저희 대표님이요. 말을 안 들어. 복리후생도 없고 임금도 작고 얘기를 하면 한쪽 귀로 한쪽 걸리고 이러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저희 대표님 이 과정 수업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25번 문제 가봅니다. 자, 고용보험 사업. 저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실업급여, 직업병 지원,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사업. 우리가 4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각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분야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문제 나오는 2번의 직업병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해당 대상 내용이고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25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26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무나 직능, 내가 해야 될 업무적인 특성이나 직능, 내가 가진 능력 자체가 향상된 것을 이유로 해서 행해지는 자격 등급상의 상승이다. 일반적으로 승급과는 달리 매년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흔히 승진과 관련해서 실시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얘는 승격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의 조정이라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상승하게 되는 것을 승급과 승격과 베이스업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때 승급이라고 하는 건 미리 정해진 임금 곡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 요소에 따라서 상승하는 곡선이 있다. 이 곡선에 따라서 순서대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승급이라고 하고요. 그 곡선과 무관하게 직무가 바뀌거나 질이 향상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승진과 병행하게 되는 게 승격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베이스업인데 이 임금 곡선이 있을 때 곡선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곡선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곡선이 그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우리는 베이스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시험의 출제적인 빈도라고 하는 건 승급이나 승격보다는 베이스업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다. 출제 빈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베이스업의 제일 큰 특징은 임금 곡선 자체 상향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6번 문제 답은 승격이고요. 27번 갑니다. 집단 성과 배분 제도의 하나로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물량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표준 시간 대비.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정 작업을 할 때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표준 시간이 있고, 그런데 작업을 해서 그 노동 시간 자체가 이 표준 시간보다
줄여졌을 때 노동시간이 절약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성과급으로 인정을 해서 그 성과급을 표준 인사시간과 실제 시간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이익이 생겼다. 이걸 성과급 형태로 회사와 조직 구성원들이 반반씩 나누어 갖는 제도가 무엇이냐 강조 많이 한 내용인데 문제는 집단 성과 배분 제도. 집단 성과 배분 제도의 스캔온 플랜, 럭커 플랜, 인프로세어 중에서 인프로세어를 물어보는 거죠. 인프로세어를 우리는 합의 배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캔온 플랜, 럭커 플랜, 인프로세어 세 가지 다 성과 배분 제도에서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암기는 해 주셔야 합니다. 28번 문제 보시죠. 노사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이신데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들이 자주적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성단체인데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본연에 대한 목적,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노동조합 자체가 소극적 요건, 결격 요건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자체로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나 혹은 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고 함께 활동한다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어떤 목적은 조금 달성에 저해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비에 주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업주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다. 마찬가지 내용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단순한 복리후생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정치운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노동조합 자체의 목적 달성에는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4번에 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하면 노동조합을 대변하기 조금 그럴 수 있다. 3번 공제, 수영, 기타 복리사업만 목적으로 한다. 역시 노동조합 목적을 저하시킬 수 있고요. 조합이나 경비에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다. 노동조합 목적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1번에 보면 사용자 또는 항상 이익 대표자를 참가시키지 않는다. 사용자나 사용자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반대로 사용자나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한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바로 근로자가 아닌 그들이 참여했을 때는 노동조합 자체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2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인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언제부터 적용받냐라는 제도, 그 제도의 시행 시기를 물었는데 기본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는 5인에서 50인 미만까지는 21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연도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 문제 29번은 상시 근로자 10인을 물었으니까 답은 21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0번.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을 물었습니다. 가입 방법 중에서 근로자 채용할 때 비조합원보다 조합원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제도는 프리퍼렌셜 숍에 대한 설명이죠. 일본에 있는 유니언 숍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 채용할 때 비조합원은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 아니어도 채용은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유니언 숍이라고 했고요. 에이전시 숍이라고 하는 건 비조합원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지 않는 비조합원이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비는 무조건 내야 되는 것. 그걸 에이전시 숍이라고 했습니다.
자, 메인터넌스 숍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 가입 이후에 일정 기간은 반드시 자격 유지해야 된다. 6개월이나 1년 의무 사용 기간처럼. 그러니까 그 기간 이후에는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건 근로자의 선택에 주지만 입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만큼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이 의무 사용 기간, 이걸 우리가 메인 터넌스 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30번의 답은 4번이고요. 31번.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당 노동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고 행정적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물었는데 근로자에 대한 근로 3권, 노동 3권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어쨌건 구체적인 보장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나 산업 평화 유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구제 신청이라고 합니다. 1번의 휴업 제도는 노동조합이 노동협약에 대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관계 규정, 노동조합 가입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형태 앞에 바로 앞 문제에서 살펴보셨고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마지노선을 정해둔 거죠. 3번의 차별금지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내용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문제 답은 4번이고요. 문제 32번. 자, 앞에 잠깐 얘기한 노동 3권. 제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 노동 3권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노동 3권에 비어있는 하나는 당연히 단체 행동권이죠.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까지 기본적인 의미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되, 단결권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을 조직을 할 권리다. 노동조합을 원한다라면 만들 권리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조합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고요.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고, 그리고 협상이 안 되었을 때 노동조합이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걸 단체 행동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33번. 자, 다음 보기에 쟁의행위의 유형을 물었는데, 우리가 쟁의행위 유형 그러면 각각의 특성보다 먼저 구분할 건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부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처럼 세부적인 쟁의행위의 유형을 묻는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출제 빈도는 그 구분,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를 훨씬 더 많이 물어본다. 유형부터 종류부터 나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징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라고 하는 건 직장 폐쇄 그리고 대체 고용을 통한 작업 계속이고요. 두 번째, 근로자 측의 노동쟁의라고 하는 건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생산 통제, 준법 투쟁으로 나뉘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쟁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문제 답 한번 찾아보시죠.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사보타주와 준법 투쟁이 있다. 명목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거나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지 않거나 태만하고 작업 과정을 쓸데없이 조잡하게 늘리는, 표현이 좀 그래도 명세 국가 자격 시험인데 조잡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그죠? 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속도보다 느리게 해서 작업의 성과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근로자들이 택할 수 있는 쟁의행위 유형이고요. 태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콧 그러면 대표적인 불매운동이 될 거고, 피켓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파업을 할 때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니들도 파업에 동참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피켓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21년 2회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전체 문제에 보면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도 있고 조금 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쉬운 문제는 크게 준비가 부담이 덜 되시겠지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은 조금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1년 2회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 21년 1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날 까지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반복적인 학습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실무 기출문제 21년 2회 문제에 대한 풀이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21년 2회 문제는 21년 3월 27일 날 시행되었던 문제고요. 실무 문제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갑니다.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내에게 대해서 알맞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회사 본사, 인천 지점, 부산 지점, 강원 지점 각각에 대한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스템 관리 메뉴 안에 회사 등록 정보,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21년 2회 로그인된 상태이시죠? 시스템 관리 메뉴 안에 회사 등록 정보의 사업장 등록으로 갑니다. 1번 보기 회사 본사 사업장은 본점이며 업태는 제조 도매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쪽 내려가면 본점 여부에 이어 본점이며 업태는 제조 도매입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인천 지점 선택하시고 지방세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 탭에 존재합니다. 지방세 신고지에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다.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동은 부평구청이다. 그렇고요. 3번 부산 지점에 대해서 기본 등록사항 아래 이행상황 신고 구분을 물었는데 신고 시 반기 신고를 진행한다. 반기라고 되어 있고요. 4번 강원 지점에 대해서 개업 연월을 물었는데 관할 세무서는 춘천이다. 세무서는 맞지만 개업 연월일이 2001년 1월 2일인데요. 저희 문제는 2020년으로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물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4번이 되겠죠. 자, 문제 2번 넘어가 볼까요? 문제 2번 핵심 ERP를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 확인해라. 문제는 당연히 부서 등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서 등록에서 각 부서별로 내용 확인 한번 해보죠. 부서 등록 메뉴 열어주시고 전체 부서 조회되신 상태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된 부서가 2개 미리 보이고 있습니다. 1번 21년 3월 27일 기준 일단 확인 한번 해볼까요? 21년 3월 27일 기준 모든 부서가 사용 중이다. 자, 앞에 보면 사용기간이 만료된 부서 영업부는 2018년도에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부는 2020년도에 만료되었는데 모든 부서가 21년 3월 기준 사용 중이다. 틀린 말입니다. 2번 인사 1급 회사 본사. 자, 사업장에서 회사 본사 선택하시고 조회. 회사 본소에 속한 부서는 전차 5개이고 그 중에 하나는 만료된 게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 문제 보기 2번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한 부문은 부서가 아니라 부문을 물었네요. 부문은 관리 부분과 영업 부분 2개입니다.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영업 부분에 속한 모든 부서는 사용 중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사업장 전체 사업장에서 확인해서 조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영업 부분 물었죠. 영업 부분 여기에 하나 영업 부분 중에서 2000번의 영업 부분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모두 사용 중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강원 지점 보기 4번에 물었습니다. 강원 지점 선택 조회. 강원 지점 부서가 2개가 나오는데 둘 다 2020년부터 사용됐다라고 나오는데 확인하면 20년이 아니라 언제 2021년 1월 2일부터 사용 시작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알맞은 거 물었으니까 맞는 거 물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우리 회사의 인사급여 설정 기준을 확인을 해라. 그 중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인사급여 환경 설정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 기본 메뉴에서 인사급여 관리의 기초 환경 설정에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1번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급여 기준으로는 전월이다. 사무직은 당월이고 생산직은 전월인데 연구직도 당월이네요. 1번 틀렸습니다. 문제에서 올바르지 않은 걸 물었으니까 답은 1번일 것 같고요. 나머지 보기 확인해 보시죠. 입사자의 경우에 기준일수 미만 시 월급여를 1할 지급한다. 입사자가 월일 20일 기준에서 20일이 안 되면 1할, 20일 초과되면 월급여 정상 지급. 2번 맞는 말이고 3번
퇴사자의 경우는 1이라고 되어 있네요. 퇴사자의 경우는 일수 계산해서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 계산하겠다. 4번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집계 방식은 귀속 연월이 같을 때 집계된다. 자, 문제 잘못된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거 1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우리 회사의 2022년 기속 사회보험료율을 확인하고 실제 급여 계산할 때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될 사회보험료율을 물었습니다. 우리 그 기초환경설정 메뉴에서 사회보험 환경등록에서 확인 가능한 문제이시죠. 인사급여관리 기초환경설정에서 사회보험 환경등록에 가시면 확인되시는 문제이시고 건강보험은 6.990, 이 6.990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내는 비율이고 나누어서 반반 나누어서 부담을 하죠. 자, 건강보험의 12.270이 장기 요양보험료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국민연금은 4.5. 국민연금의 경우는 바로 나뉘어져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0.8이다. 대부분 우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문제에서 함정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인데 건강보험료 6.990은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분이 합해진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셔야 된다. 정확하게 하면 3.495 비율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12.270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12.270의 수치는 그대로 전체로 다 인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확인해 보시면 근로자 개인부담 고용보험료율은 0.15가 아니라 0.8이었고요. 국민연금은 7이 아니라 4.5. 전체 고용보험, 전체 보수월액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9%가 발생하는데 근로자 4.5, 사업주 4.5 반반 나누어서 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개인 부담의 건강보험료는 3.495 맞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반 자르지 않고 전체 금액 12.270이 요양보험료율이 되죠. 사회보험료율은 프로그램 확인만 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수치만 눈여겨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 5번 넘어갑니다. 우리 회사는 2021년 3월 이사 직급에 대해서 21년 3월에 이사 직급에 대해서 호봉을 일괄 등록을 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을 완료하고 6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를 물었습니다. 자, 기본급, 급호수당, 연장수당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호봉을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이후에 정률 인상을 시켜주시고 거기다가 이 문제는 정액 인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작업을 하실 건데 기초환경설정 메뉴 안에 호봉 테이블 등록에서 호봉 등록 일괄 인상까지 시켜주셔야죠. 갈게요. 인사급여 관리 기초환경설정 메뉴 안에 인사급여 환경설정 관련된 내역 중에서 호봉 테이블 등록이라는 메뉴를 실행시켜 주실 거고요.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직급부터 먼저 정확하게 선택을 이사입니다. 이사가 2010년 1월까지 호봉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이전 호봉의 내역은 무시하고 없다라고 가정하고 새로 등록을 하겠다. 언제 기준에서 2021년 3월 기준에서 새로 등록을 하겠다. 우측에 일괄 등록부터 먼저 갑니다. 기본급은 금액이 525만 원이시고요. 증가액이 25만 4천 원. 급호수당의 경우에는 2만 5천 원 기준 시작해서 증가액이 13,000원. 연장수당은 14,000원 기준에서 증가액이 6,000원입니다. 자, 적용. 이렇게 하시면 기본 금액에 대한, 기본 호봉에 대한 내역이 등록 작업을 하신 거고요. 이 등록된 내역을 토대로 뭘 시켜? 일괄 인상을 시키겠다. 일괄 인상은 정액과 정률로 나뉘어지는데 저희는 정률 인상부터 먼저 갑니다. 기본급을 얼마의 정률 인상을? 5.5%에 대한 정률 인상을 시키시고 급호수당도 1.5에 대한 정률 인상을 시킵니다. 연장은 정액이니까 그대로 주실 거고요. 일단 정률부터 먼저 한번 시켜볼까요? 정률 적용. 자, 정률 적용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일괄 인상 한 번 더. 연장수당이 정액입니다. 12,000원 정액 적용까지 하시고 문제에 물었는 거 몇 호봉요? 6호봉의 전체 금액 725,950원 7025950 답 찾을 수 있으니까요. 3번이 답입니다. 호봉 테이블 등록 작업까지 해보셨고 저희 문제에 6번 넘어갑니다.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2021년 귀속급여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을 물었습니다. 급여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 기본급, 근속수당, 육아수당을 묻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설정된 값을 확인하시고 답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죠. 자, 우리 인사급여관리 기초환경설정에서 지급 공제 항목 등록 가셔서 급여 구분은 급여 갑니다. 지급 공제 구분 지급 선택하시고요. 기소견은 2021년 갑니다. 자, 문제에서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 마감 취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기본급 물었는데 보기 1번에 책정된 임금의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자, 기본급은 과세 항목이시고 아래쪽에 월급이라고 나오는데요. 금액 계산식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계산식이 F02번이라고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로 시작하는 F02는 월급이 맞고 이 부분은 책정임금의 일부분이다. 다만 G01로 되고 기본급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호봉의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급은 책정임금의 월급을 기준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근속기간이 4년 6개월. 자, 근속수당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근속수당 확인 한번 하실 텐데 근속수당이 3년 초과인 경우는 금액이 15,000원, 그리고 5년 초과일 때는 35,000원이라는 기준값이 나옵니다. 다시 우리 보기 2번처럼 4년 6개월이면 3년 초과 5년 미만이니까 제2의 값 월 15,000원의 수당이 지급될 겁니다. 우리 보기 보면 3만원 탈락. 네, 2번 틀렸습니다. 3번 육아수당이라고 있는데 육아수당의 경우는 2021년부터 새롭게 지급된 항목이다라고 나오시는데요. 지금 보면 육아수당의 아래쪽에 설정값은 우리가 차지하고 육아수당 메뉴가 항목이 나와 있는 건 21년도에는 보이시는데 상단의 기소견도를 2020년으로 바꿔보시면 육아수당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육아수당은 2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4번 필요 시작하는 21년 다시 갈게요. 필요 시작하는 항목 중에 비과세 항목은 3개이다라고 나오는데 기본급은 과세이고요. 연장근로 비과세이시죠. 하나, 자격수당 과세, 근속수당 과세, 가족수당 과세, 육아수당 비과세 2개, 식대보조 비과세 셋, 영업촉진비 과세입니다. 자, 비과세 항목 전체 확인하셨죠? 몇 개가 있다? 3개가 비과세입니다. 자, 문제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거 물었으니까 6번의 답은 2번이시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7번 문제로 가실게요. 자, 우리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해라. 인사정보, 각 사원에 대한 이수희, 엄연애, 최연주, 박동수 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정보 확인. 인사정보 확인은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인사급여관리,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정보 등록 열어주시고요. 기본적인 사원, 첫 번째 이수희 사원 나옵니다. 자, 보기 1번, 이수희 사원은 국내 영업부 소속이며 현재 직책은 부장이다. 재직정보 선택하시면 부사가 국내 영업부 소속이고 현재 직급은 차장이고 직책은 부장이다. 문제 직책 물었으니까 부장 맞죠? 1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직책이 존재하고 직급이 존재할 때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건 노책이 지르듯이 직책이 아니고 무엇이다? 직급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엄연애. 자, 엄연애 사원의 2015년 휴직기간은 퇴직 시에 퇴직기간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엄연애 사원에서 재직정보의 하단에 휴직기간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15년도 6월부터 8월까지 휴직을 했고요. 육아휴직으로 휴직 지급률 75%. 다만 이 기간은 퇴직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번은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3번 최현주 사원. 최현주 사원의 경우에 T12 감면 코드 T12번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였으나 현재는 종료되어 있다. 자, 최현주 사원 선택하시고 급여 정보 보시면 감면 유형의 T12이 있는데 15년도부터 20년 7월까지고 21년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박동수 사원 문제 물었습니다. 자, 박동수 선택을 하시고요. 급여 정보 아래쪽에 책정임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정 확인하시면 20년 1월 책정되어 있고요. 우측 금액 클릭, 키보드의 컨트롤, 그리고 F3번.
내용을 열어줍니다. 급여 확인 가능하신데 문제 20년 1월 임금 계약을 새로이 진행하였으며 20년 1월 책정임금을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확인되는 현재 월급은 3083333입니다. 383,333원. 답 이상 없으시죠? 문제에서 물었는 거 잘못된 거 물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 본사사업장 대상 정해져 있고요. 본사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1년도에 취득한 대상자, 21년 취득한 대상자만 해당이 되시고 퇴사자는 뭘 한다? 제외한다. 자, 우리 조건 확인할 거. 첫 번째 조건은 사업장, 회사 본사이시다. 두 번째는 21년 취득자만 해당할 것이다. 퇴사자는 뭘 한다고요? 제외한답니다. ITQ 정보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3만 원을, ERP 정보관리사는 3만 5천 원. 역시 그죠? ERP는 좋아요.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사기록카드에서 자격 취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자격 취득이 집계되는 메뉴는 사원 정보 현황이었습니다. 인사관리 사원 정보 현황. 물론 앞에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신데 각 사원에 대한 면허 자격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려면 일일이 사원별로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원 정보 현황에서 기본적으로 자격, 면허 선택할 거고요. 그래서 자격증 조회하신다. 그래서 기본적인 ITQ나 ERP 자격증을 먼저 검색을 하실 건데,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냐? 조회 조건의 사업장이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 문제 어느 사업장에 대해서만 회사 본사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 퇴직이 포함이 아니고 뭐다? 퇴직 제외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대상자 변했죠. 자, ITQ에서 자격수당이 해당인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고요. 그 5명 중에서도 전부 다가 아니라 언제 취득한 사람? 2021년도 취득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장명우는 20년 취득이니까 제외. 김소영 1명, 그리고 이준상, 노희선, 이수희까지 ITQ 자격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는 4명이고요. ERP 넘어가 볼까요? ERP 하시면 해당이 좀 많네. 그 중에서 2021년 최광용은 아니고요. 홍진표 맞습니다. 1명. 김소영 아니시고 엄현애 그리고 노희선 2, 박용덕까지 3명인가요? 하나. 21년 2, 3. 4명이시네요. 4명. 따라서 ITQ 정보기술 자격에 대한 수당이 3만 원인데 4명, 12만 원. ERP 정보관리사가 3만 5천인데 4명, 14만 원. 합해서 얼마의 금액이 26만 원의 특별수당이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회 조건만 정확하게 두시고 해당과 비해당 구분해서 인원수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답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발령일자 2021년 3월 31일자로 1, 4분기 인사 발령을 진행했답니다. 발령 내역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자, 인사 발령은 인사 발령 등록에서 확인도 가능하시지만 기본적인 확인은 인사 발령의 사원별 메뉴가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특정 조회 문제에서 답을 찾을 때는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해보시고 저 방법도 해보시고, 네, 저는 지금 이 문제 인사 발령에 대한 문제를 인사 발령 사원별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인사 발령 등록에서도 확인 한번 해보시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저는 자격증 있으니까. 저는 시험 안 칠 거여서 시험은 염두에 치실 거니까. 자, 인사 발령 사원별 갑니다. 인사발령 사원별에서 발령 호수 조회하실 겁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아래쪽 내려가셔서 21년 하나 있죠? 부서 이동에 대한 조회하셨습니다. 자, 발령 대상자는 모두 6명이며 현재 같은 부서. 자, 발령 대상자는 모두 6명이다. 우리 확인해 6명은 그렇죠. 6명이네요. 자, 이수희 찍으니까 이수희 선택하니까 모든 대상자가 현재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라고 했는데, 자, 발령 후 정보 이수희 해외 영업부, 박용덕 해외 영업부,
엄현의 국내 영업부입니다. 김소영 해외 영업부, 안종남도 국내, 길선미도 국내죠. 6명의 인원수는 맞으나 현재 모든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그건 아니다. 혹은 현 정보를 보셔도 기본적인 부서가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에서 조심하실 게 인사 발령이 일어났을 때 발령 전을 기준해서 묻는 문제인지 발령 후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시고, 발령 대상자는 모두 6명이며 현재 같은 부서에서 현 정보의 부서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었고요. 발령 후 정보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1번이 틀린 보기고, 2번 발령 호수의 모든 대상자의 발령 내역에는 부서, 근무조, 직책, 직급이 있다. 그러면 모든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발령 내역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모든 사원에 대해서 부서, 근무조, 직책, 직급 맞습니다. 박용덕 사원 보기 3번에서 물었는데 발령 전, 발령 후 정보의 부서가 같다. 자, 박용덕 사원의 발령 전 국내 영업부, 발령 후 국내 해외 영업부인데 문제상에서 문제상에 나와 있는 큰일 날 뻔했어. 자, 박용덕 사원에 대한 발령 전, 발령 후 기본적인 현 정보에 대한 발령 전 해외 영업부, 발령 후 해외 영업부 부서 동일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면서도 이 인사 발령의 발령 내역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현 정보가 지금 현재 기준이고 발령 전은 현 정보 이전 부서이시고 발령 후 정보가 현 정보 다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발령 전에서 현 정보로 바뀌었고 현 정보에서 발령 후 정보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연의 사원 보기 4번에 물었습니다. 엄연의 사원의 직책은 발령 전 직책, 그리고 발령 후 직책은 사원이며 발령 전은 사원이며 발령 후는 부서가 격리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령 전 부서는 격리부이다. 발령 전 직책은 사원이고 격리부이다라고 나와 있다. 문제에서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로 답은 1번이 될 건데, 저는 이 인사 발령에 대한 시험 문제 내는 출제자분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누가 아신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인사 발령에서 저는 발령 전 정보는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 발령 자체가 현 정보에서 발령 후 정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 정보에서 발령 후 정보로 가는 것만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문제도 쓸데없이 현 정보 이전에 발령 전 정보가 왜 나와 있냐고. 이건 시험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나쁜 사람들. 네, 누군지 아시면 얘기 꼭 좀 전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문제 10번. 우리 회사 최현주 사원의 인사기록카드 가족 기준으로 인사정보 부양가족을 반영하고자 한다. 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상이 등록돼 있어. 얘를 어디에 반영을 해? 인사정보 등록에 반영을 하는 거죠. 했을 때 공제되는 인원을 물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사기록카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카드 내용을 인사정보 등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기록카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인사정보 등록에서 인사기록카드 내용을 반영해서 현황을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인사정보 등록 메뉴를 열어주시고 문제에 물었는 최현주 사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최현주 사원에서 상단 급양목 아래쪽에 우리 가족상, 아래쪽 부양가족 현황을 보실 텐데, 여기에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이걸 인사기록카드에서 내용을 땡겨오겠다라는 건데, 상단 우측 상단에 부양가족 반영 눌러주시고요. 인사기록카드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조회해 주시면 전체 사원 중에 최현주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반영.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사정보 등록에서 인사기록카드에서 가족상을 반영을 하고 나면 몇 번 부탁드렸는데 사원이 제일 위로 올라간다. 지금도 한국민 사원 선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쪽 최은조 사원 선택하시고 내용을 봐주셔야 되는데, 자, 보기 1번 부녀자 공제는 뭐이다? 해당이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이고요.
2번 20세 이하 2명입니다. 3번 부양 60세 이상 1명이고요. 4번에 다자녀 추가 공제라고 나오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기 4번에는 다자녀 추가 공제는 예전 메뉴이시고요. 그 다자녀 추가 공제가 70세 이상 20세 이하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다자녀 추가 공제는 최근에 세법이 바뀌면서 수당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이 조금 바뀌어지셨다. 예전에는 그냥 다자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인원수에 대해서 추가 지급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70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가시는데 요거 일단 지금 문제 답은 올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거 물었으니까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배우공제 해당 20세 이하 2명 60세 이상 1명 확인되셨죠? 지금 메뉴에 대한 내용은 하나만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때, 1명인 경우는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는 30만 원 플러스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30만 원씩 공제가 되는데, 문제는 자녀 세액 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셔야 된다. 전제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자, 그 이유는 우리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보육수당을 수령합니다. 국가에서 6세 이하의 자녀, 6세 자녀는 아동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6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시고 아동보육수당을 받지 않은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건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21년도 과거의 문제여서 다자녀 추가 공제라는 항목이 나오지만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용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항목은 조금 눈여겨봐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눈으로만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기록카드의 내용을 인사정보 등록에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답 확인하는 문제 확인하셨고요. 다음 문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 2021년 3월 기속 지급 대상자 중에 장명호 사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 육아휴직 내역을 등록을 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계산해라. 장명호 사원에 대한 육아휴직 등록은 어디에서 한다? 인사정보 등록에서 육아휴직을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급여 계산을 하시는데 급여 계산은 장명호 사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 급여 계산을 해라. 급여 계산해서 과세총액과 장명호 사원의 과세총액과 모든 대상자들의 과세총액 두 가지 물었다. 앞쪽에 있는 금액은 장명호 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쪽 금액들은 전체 대상자의 과세총액을 의미하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인사관리 인사정보 등록하실 거고요. 휴직사항부터 먼저 등록을 하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장명훈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 급여 정보 앞쪽에 있는 재직 정보에서 휴직 기간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휴직 입력을 합니다. 휴직 기간이 2021년 3월 1일에서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고요. 휴직 사유 F2번에서 육아휴직이다. 지급률은 휴직기간 지급률 75%, 퇴직기간 적용은 함입니다. 확인. 자, 장명호 사원에 대한 휴직 정보 입력하셨고 급여 계산하셔야죠. 급여 관리,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가실 거고요. 문제에서 2021년 몇 월 기속, 3월 기속 급여 물었습니다. 지급일에서 급여 선택, 조회, 전체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 급여 계산하겠습니다. 계산. 여기서 먼저 확인하실 건 장명훈 사원의 과세 금액, 장명훈 사원의 과세 금액 얼마냐? 377110 나오시죠. 377만 1,110원 나오시고 전체 지급 대상자의 과세 총액은 급여 총액 탭에서 과세 98929,180 9,292만 9,180원 답 확인되시겠습니까?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봅니다. 우리 회사는 2021년 3월 귀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보기와 같이 지급 대상 요건을 우리가 직접 추가를 하고 급여 계산했을 때 그 정보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일반 급여 말고 특별 급여를 3월 30일 날 줄 건데 본사와 인천 지점에
생산직과 영구직, 월급제 사원에 대해서 특별급여 지급을 한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대상자를 먼저 직접 추가를 하시고 그 이후에 급여 계산까지 가셔야 되는 문제인데 준비됐으면 갑니다.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지급일자, 기초환경설정 메뉴 안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하시고요. 귀속연월이 2021년 3월 물었습니다. 상단 3월 25일자 지급되는 건 급여이시고 아래쪽 3월 31일에 특별급여를 주는데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단 일괄 등록 메뉴 열어서 사업장 선택하실 건데 본사와 인천지점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사, 지점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생산직 월급제와 연구직 월급제 선택 적용. 자, 대상자 선택하셨고요. 하셨다면 급여 계산하러 가시죠. 상용직 급여 임명리 계산 21년 3월. 그리고 지급일은 일반 급여가 아니라 특별급여죠. 아래쪽 특별급여 조회. 자, 대상자 확인되실 거고요. 전체 선택 급여 계산 메뉴 실행합니다. 계산. 자, 1번 문제에서 특별급여 지급 인원은 모두 8명이다. 저희 총원 8명, 아래쪽 8명 확인되시고요. 이 8명에 대해서 비과세 신고 금액 존재합니다. 1번 맞는 말이죠. 2번 과세 총액은 471702000이고 비과세는 216만 원입니다. 2번도 빙고 맞는 말입니다. 3번 김소영 사원의 실지급액 물었나요? 김소영 사원의 실지급액은 개인정보 우측 아래 차인지급액 4260-330으로 보이시는데 잘못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물었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보기 4번 특별급여 지급 항목의 비과세 유형은 특별급여 지급 항목에 보니까 기본급 그리고 기본급 밑에 특별급여라고 나옵니다. 이 급여가 이 항목이 비과세이다. 그리고 그 항목은 직무 발명 보상금이다 라고 나오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급 항목에 특별급여라고 나와 있으신데 저희 그 기본적인 지급공제 항목 등록 한 번만 열어보겠습니다. 지급공제 항목 등록 메뉴에서 급여 구분에서 급여 지급공제 구분에서 지급 선택을 하시고요. 기속연도 2021년 검색을 하시면 급여 부분 급여가 아니고 특별급여 죄송합니다. 특별급여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기본급여 특별급여 항목이 나오시는데 이 특별급여 항목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고 그 비과세 유형은 R11 직무 발명 보상금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맞는 말입니다. 확인시켜 드렸으니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문제 13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 회사는 인사 1급, 우리 인천지점, 그리고 강원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21년 2월 기속 지급일 1번이래요. 급상여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답니다. 무급자는 뭐 하시라? 제외하시라. 그러면 급상여 이체 현황, 급여관리의 급상여 이체 현황 메뉴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신데 우리 급여관리 메뉴 안에 급상여 이체 현황 열어줄 거고요. 자, 소득 구분은 급상여시고 기속 연월은 언제냐? 2021년 문제에서 2월 기속을 물었습니다. 지급일에 조회하시면 순번 1번, 이게 지급일 1번 항목을 얘기합니다. 급여 선택하시고요.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조회하는데 어느 사업장? 인천지점 사업장과 강원지점 사업장 2개만 해당되십니다. 확인.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물었는데 보기 1번에 보면 현재 조회 중인 귀속의 급여 지급일자는 2021년 언제이시고 3월 10일이시고 대상 인원은 총 11명이다. 대상이 총 11명 그리고 지급일은 3월 10일 확인할 수 있으세요. 2번 해당 지급일자 중 계좌로 이체된 건은 9건이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좌라고 하는 건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이죠. 아래쪽 현금 2명 빼고 총원이 11명인데 11명에서 2명 제외하니까 계좌 이체는 9명이고 3개 은행, 국민은행, 신한, 우리은행까지의 누계 합계 금액은 33693,600이 나옵니다. 3,369만 3,600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강원지점 사업장의 급여는 몇 명이시다? 3명이시다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강원지점과 인천지점을 조회하셨고요. 사업장 한번 더 볼까요? 강원지점만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3사람이시고 총 이체 금액은 962만 7,140원입니다. 자, 문제 다시 보기 4번. 인천지점과 강원지점을 물었고요.
문제 4번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체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이체 금액 합보다 많다. 저는 그냥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한다고. 계산해야지. 국민은행 현금 합하시고 그리고 신한은 우리은행도 합해야 되는데 뭐 눈치껏 봤을 때 1번, 2번, 3번이 정확하니까 잘못된 거 모르면 4번이 답일 것 같은데 진짜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는 걸로 직접 계산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저는 다음 문제에 넘어갑니다. 14번, 우리 회사가 초과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초과 업무하면 당연히 수당 지급해야지. 어떻게 지급하냐? 2021년 2월 기속 김성실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는데 아래쪽 내용 확인하면 평일 연장과 토일 정상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그리고 평일 심야와 토일 연장에 대해서는 2배 수당을 지급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태 결과에 가서 초과 근무 시간 확인하시고 초과 근무 시간 확인한과 동시에 뭘 확인하셔야? 시급, 네, 책정 임금에 등록되어 있는 시급 금액 확인하셔서 수당 계산을 하셔야 되는 예제 문제시죠. 계산하는 당시에 발생하는 모든 금액은 원단위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심하실 건 계산 중간이 아니라 최종 결과에서 원단위 절사를 하셔야 됩니다. 책정임금의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함. 이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근태 결과 입력 확인 한번 해보시죠. 급여관리에 근태 결과 들어가실 거고요. 문제에서 물었는 귀속기간은 2021년 언제를 물었느냐? 2월 기속을 물었습니다. 지급일 확인하면 하나 뜰 거니까 내용 확인해 주시면 전체 사원에서 김성실 사원 선택하시고요. 김성실 사원의 평일 연장이 20시간 45분. 좀 많이 했다. 평일 연장 20시간 45분. 토일 정상이 12시간, 그리고 평일 심야가 1시간 15분에 토일 연장이 45분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시간을 문제협력 메모를 좀 해주셔야 되시고, 김성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사원정보 탭에서 시급이 12,847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문제 돌아가서 추가 설명을 드리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 확인했을 때 평일 연장이 20시간 45분, 토일 정상이 12시간 합하면 32시간 45분이 나옵니다. 이 32시간 45분과 평일 심야 1시간 15분, 토일 연장 45분 맞죠? 합하면 2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급 적용 계산하실 때 문제에 나와 있는 시급은 12,847원이었는데 이 계산할 때는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말고 전체를 다 계산하시라. 그래서 첫 번째 평일 연장과 토일 정상이 32시간 45분인데 이게 32.45가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45분이면 32.75 이 금액이 1.5로 곱하시고 시급 12,847원을 곱해주시면 유형 1번에 대한 초과 수당이, 그리고 두 번째는 평일 심야와 토일 연장이 2시간이니까 2시간 1을 곱하시고 시급 적용을 하시면 된다. 첫 번째 유형 1번에 대한 수당은 631,108원이, 유형 2에 대한 수당은 51,388원인데 여기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를 하라라는 거죠. 631,100원과 51,380원을 더해주시면 답이 나와지게 됩니다. 문제 답은 4번이시고요. 이렇게 682,480원 되시죠. 자, 답 확인하셨으면 저희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15번. 회사 본사 사업장의 사원별 급상의 지급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연월이 2021년 2월이고 비교연월이 2020년 2월인데 지급일자는 급여만 해당되신다.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라고 나오시고 기본 내역은 급상여 변동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사실 이 15번 문제의 경우는 저희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조금 조심할 게 뭘 조심하셔야 되냐. 실제 자기 시험 치실 때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메뉴에서 습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기준연월 2021년 2월을 잡으시고 그리고 비교연월도 2021년 2월을 잡습니다. 자,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이시고 조회 조건의 사업장을 회사 본사라고 했으니까 본사 선택하고 보시면 자료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비교를 잘못 넣었군요. 21년 2월이 아닌 2020년 2월 조회를 하셔서 답이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저희 지금 보면 기준연월과 비교연월에서 제가 많이 질문받고 많이 틀리시더라라고 하는 유형이 뭐냐면, 기준연월 옆에 지급일을 선택을 하고 보시면 3월 10일 급여 하나밖에 없습니다. 급여. 근데 아래쪽에 20년의 비교연월을 선택하고 보면 급여도 존재하고 상여도 존재합니다. 이걸 선택을 잘못하시면 금액이 급여 금액에다 상여 금액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린다면 21년 2월과 20년 2월 기준 비교해 보시면 지급액 합계가 21년 2월보다 20년 2월의 금액이 더 큽니다. 더 많은 이유는 급여에다가 상여가 포함돼서 그렇고요. 여기서 제가 비교연월의 지급을 급여만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세요. 우리 보기 1번에 보면 2021년 2월 지급받은 지급 합계는 20년 2월보다 911만 7,150원이 더 많다라고 나오는데 20년 2월보다 21년 2월이 금액이 더 많아요. 근데 얼마가 많은지는 계산해보면 알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자, 일단 올바른 거 답은 1번이고 2번에 가시면 이수희 사원. 이수희 사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격수당을 물었습니다. 이수희 사원의 자격수당은 21년 2월보다 20년 2월 비교연월은 4만 원인데 21년 2월은 13만 원 더 늘었죠. 근데 우리 문제 보기 2번은 20년 2월이 더 많다. 틀렸습니다. 3번 안종남 사원. 안종남 사원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소득세 물었습니다. 소득세가 21년 2월 기준연월은 21만 960원, 비교연은 22만 6,980원. 자, 소득세는 20년 2월보다 21년 2월이 더 많이 공제됐었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20년 2월이 비교연월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박동수 사원 물었습니다. 보기 4번. 박동수 사원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연장근로수당 물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21년 박동수, 제가 최광규 찍었네. 박동수 사원 선택하니까 20년 2월에는 지급을 받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21년 2월에는 지급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 보면 박동수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21년 2월에도 지급받았다. 틀렸죠? 문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특히 비교 조건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강조드리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저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 형태 구분해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21년 3월 기속 매일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직접 반영을 해서 급여 개선했을 때 내역을 물었습니다. 대상자라고 하는 건 1급직이고 총무부 사원을 얘기한다라고 나오네요. 우리는 당연히 일용직 관리 메뉴에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대상자부터 먼저 선택을 하시고 대상자 선택하시고 일용직에 대한 급여 계산까지 해 주셔야죠. 우리 인사급여관리 메뉴 안에 하단 일용직 관리로 내려갈 거고요.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으로 가실 겁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에서 2021년 3월 기속이고요. 지급일에서 문제 물었는 매일 지급이죠. 우측 대상자가 따로 없다. 여기에 대상자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사원 중에서 부서가 뭐인 사원, 부서가 총무부, 급여 형태가 1급. 그럼 4사람 줘야 됩니다. 선택, 추가. 우리가 대상자 추가를 했습니다. 부서가 총무부면서 급여 형태가 1급인 사원. 이 사원들에 대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 갈 거고요. 2021년 03월. 지급일은 역시 매일 지급. 전체 사원 나온다면 모든 사원 체크. 그리고 일괄 적용해서 우리 문제 나와 있는 평일 8시간, 토요일 3시간. 평일, 토요일 둘 다 비과세 적용한다. 평일 00800 평일 8시간 비과세 금액이 9,000원 적용하겠고요. 한 번 더 합니다. 일괄 적용. 이번엔 토요일 등록을 할 건데 토요일은 3시간입니다. 00300 토요일 체크. 비과세 금액이 얼마의 금액을? 9,000원. 그러면 평일과 토요일에 대한 일용직 급여 계산 될 거고요. 문제에서 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거 물었네요. 1번. 해당 지급일제 지급인원은 총 4명이며 신고 비과세 신고분은 줘야지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인원은 없다. 다시 얘기해서 비과세 신고분, 기본적으로 비과세 신고 대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없다라는 건 대상이 없으니까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비과세 신고 제외 금액은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신고 제외는 97만 2천 원이다. 총실 지급액은 1110만 7,330원인데 우리 문제는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앞에 1번 보기 얘기 드렸던 기본적인 비과세 신고 전체 금액에서 보셔도 되고 월 지급액에서 개인의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서 해당 문제에 맞춰서 답을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보기 3번 심순의 사원을 제외한 모든 사원은 심순의 선택하시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눌러보시면 국민은행이시고 나머지 박현지 그리고 김현용, 김유라 전부 다 카카오뱅크죠. 심순의 사원을 제외한 모든 사원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3번 맞는 말이고 4번 박현지 사원을 제외한 모든 사원은 국민연금을 제외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월 지급액에서 박현지 사원을 보면 국민연금 금액의 대상이 없고요. 사회보험에 대해서 심순애 그리고 김현용 나머지 김유라까지는 국민연금 지급 대상액이 존재합니다. 자, 일용직에 대한 대상자 선택을 하고 급여 계산해서 답 확인하셨죠? 정답은 2번이고요. 17번 2021년 마이크 켜져 있어요? 네, 들었어요. 바로 다시 할게요. 하겠습니다. 17번 2021년 3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을 할 건데 작업하기 전에 최시호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을 해라. 사원 정보에 대한 생산지 비과세 적용을 함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여부를 여로 만드시고 전체 대상자들에 대한 실지급액 총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용직 사원에 대한 정보 변경을 먼저 하시고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그 이후에 급여 계산까지 가셔야 합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일용직 관리에서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가실 거고요. 문제 나와 있는 최시호 찾습니다. 최시호 아래쪽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을 안 하면서 함으로 고용보험을 그리고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까지 여로 만드시고 만드신 상태에서 급여 계산 생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확인하시고 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가셔서 2021년 3월이고요. 지급일은 어떻게? 매일 지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급이죠. 전체 대상자 조회하시고 선택 일괄 적용. 문제에서 평일업 시간 그랬습니다. 00900 평일 체크 적용. 했을 때 급여 총액 탭에서 전체 사원에 대한 차인 지급액 물었습니다. 36406-130 문제 답은 몇 번이?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우리 문제 17번 문제 답 확인시켜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1년 1월부터 2월 기속 급여 작업에 대해서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총무부 기준의 자격수당을 지급받는 사원 중에서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는데 수당에 대한 금액이니까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메뉴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죠. 자, 급여관리 메뉴 안에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열어주실 거고요. 문제에서 2021년 2월 기속 물었습니다. 2021년 2월. 수당 코드 조회하실 건데 전체 수당 중에서 무선 수당 P20의 자격 수당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회 조건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부서. 모든 부서가 아니라 무슨 부서? 총무부 사원만 나와 있고요. 문제 물었는 거 답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1월부터 2월까지의 기본적인 수당 합계금액 문제 보기 1번에 이준상 5만원, 홍진표 8만원, 장명훈 5만원, 최광용이 16만원이시죠. 이 중에 수당이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구다? 최광용이다. 문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넘어갑니다. 우리 회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기준 설정을 확인해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맞지 않는 게 누구냐?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는데 기본이 퇴직금 기준 설정이니까 퇴직 기준 설정 메뉴에서 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퇴직 정상 관리의 퇴직 기준 설정 열어주실 거고요. 보기 1번.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 임금은 일수에 상관없이 퇴사월을 포함해서 3개월 산정이라고 된 1번 틀린 말입니다. 우리 보면 평균 임금의 상단에 퇴사일 포함 여부 아예 보면 퇴사일을 뭐 하신다? 포함을 한다라고 나오고요. 기본적인 평균 임금 기간의 산정은 일자 기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보기 3번처럼 퇴사월을 포함해서 3개월이 아니라 퇴사일을 포함해서 퇴사일로부터 역산해서 3개월 기준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반드시 퇴직금은 퇴사 날짜 기준에서 우리 문제 기준으로 보면 퇴사 날짜 기준에서 3개월에 대한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가면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정산과 중도정산, 퇴직정산과 중도정산, 퇴직정산 일할 계산이고 중도정산은 월할 계산이라고 나옵니다. 급여 반영 설정은 다르다. 3번 누진 적용은 우리 누진 적용 확인할 때 마감 취소 버튼 눌러주실 거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상단 누진 적용 탭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근속 누진은 없으시고 임원 누진에 대해서 가산일수, 가산율 기준에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일할 계산, 퇴직금 계산식은 일할로 설정되어 있다. 퇴직금 계산식 아래쪽에 보면 기본적인 근무 일수를 365로 나누어서 일할 계산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1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다음 문제 20번 문제 갑니다. 21년 2월 19일 본사 사업장에 최현주 사원 물었습니다. 사유로 중도 정산을 신청했다. 퇴직 기준과 대상자를 직접 반영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평균 임금은 일평균 임금을 지급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식대 보조비 지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처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야 될 일은 퇴직 정산 관리, 퇴직 기준 설정 메뉴에서 기본적인 조건부터 문제 나와 있는 항목부터 먼저 반영을 해 주셔야 되시는데, 자, 아래쪽에 가면 평균 임금 계산, 평균 임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우측 상단 기본 설정 탭 눌러서 평균 임금은 일평균, 월평균 중에 일평균 선택하겠다. 퇴직금 계산식은 따로 없으니까 그대로 두실 거고요. 확인. 그리고 지급 항목 설정에서 문제에서 기본급 그리고 특별급의 연장근로는 없으시고 근속수당 체크 그리고 식대 보조비 체크 연차수당 해제합니다. 상여는 풀 거고요. 확인. 자, 이 상태에서 급여 계산할 것이다. 기준 설정했다라면 퇴직금 산정 메뉴로 가셔서 신고 기속이 2021년, 기속연도 2021년, 지급일자가 재직 기준이죠. 지급일자가 2021년 2월 25일. 사업장은 회사 본사. 자, 대상자 추가하겠습니다. 상단, 대상자 선정. 귀속 연월이 2021년 2월이고요. 재직기간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지급일자는 2021년 02월 25일, 신청일자와 퇴직일자는 2021년 2월 19일입니다. 사원코드 검색하시면 전체 사원 중에 문제 나와 있는 최현주, 나와라 최현주 선택 확인. 자, 퇴직금 계산되셨고 전체 일수는 2049일 보기 1번 맞고요. 2번 퇴직금 총액은 상단 급여 총액 급여 정보에서 퇴직금 계산 확인. 퇴직금 정산 내역에 가시면 1920만 3,900원. 네, 2번 맞습니다. 3번 최은주 사원의 퇴직소득세는 31만 6,890원인데 3번에 34만 8천원 나오시네요. 3번 틀렸고요. 4번 반영된 급여 지급액 합계, 급여 지급 합계는 10491,543 확인되십니다. 자, 문제에서 3번 잘못된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21번. 우리 회사는 퇴직금 추계 총액 기준으로 30%만큼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한다. 퇴직금 추계액을 추계 코드를 등록하고 계산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총액이 퇴직금 추계 총액까지는 계산이 되시죠. 자, 우리 프로그램 퇴직 정상관리 메뉴 안에 퇴직금 추계액으로 갑니다.
자, 추계 코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2019년까지 등록되어 있고요. 추계 코드 추가 등록하시죠? 추계 코드 2021년 등록을 할 겁니다. 2021년 퇴직금 추계. 기준 연월은 2021년 2월이시고요. 전체 대상 중에서 회사 본사에 대한 임원과 사원에 대해서만 계산하겠다. 확인. 자, 추계 코드 선택합니다. 21년. 그러면 우측 제일 아래쪽에 퇴직금 추계액 총액 나오시죠? 539-088-620. 이 총액에 대한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퇴직금으로 설정하겠다. 이 금액의 30%. 계산은 여러분들이 문제 답은 2번 161-72580이 나옵니다. 자,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신고서를 직접 생성을 해라. 그 상태에서 사업소득의 소득자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물었습니다. 자, 단일 사업장 생성 기준은 단일 사업장이고 나머지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시는데 우리 세무관리 메뉴 안에 있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에서 신고서를 생성하라고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프로그램을 한번 가보시죠. 자, 세무관리안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 갑니다. 제출일자, 여러분들 사실 입력 안 하셔도 되는 저는 편히 확인차 제출일자가 2021년 3월 10일 확인해 보시면 내역이 없으니까 새로 생성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하실 때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서 생성. 자, 단일 사업장 기준이시고요. 매월 반기는 매월 신고이시다. 신고 사업장은 전체이시고 신고분 정기. 귀속 연월이 언제냐? 귀속 연월 2021년 2월. 지급 연월 2021년 2월. 제출일자는 2021년 3월 10일입니다. 급여 지급일자는 2021년 2월 25일이시고 신고서 생성을 하시면 계속 근무자에 대한 연말전 환급에 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미적용. 자, 조회전 데이터 분명히 신고서 생성했는데 없는 이유는 제출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그렇고요. 우리 제출일자를 2021년 2월 25일 3월 10일이죠. 2021년 3월 10일 2021년 3월 10일 조회하시면 우리가 생성한 신고서가 하나가 보입니다. 신고서 현황 탭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내용 보실 수 있는데 사업소득이 4명, 근로소득 25명. 우리 문제는 사업소득을 물었습니다. 그 내역은 징수 및 조정명세서에서 보실 수 있고요. 하단에 비어있다. 나오지 않는다는 건 소득 구분이 이자 소득이 선택되어서 그렇고요. 이걸 사업소득으로 바꾸시면 고세형, 유인아, 오준영, 최성현 이 금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의 금액이 다른 것을 물었는데 저는 이 문제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답이 없다. 이건 생업본부가 잘못했다라고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소극으로. 네, 답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보기 4번의 최성현 103,500원 1,350원 맞죠? 오준영 78,000원 7,800원 맞습니다. 유인아 89,700원에 8,970원 맞는데 고생을 보면 92,000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은 92,720원인데 우리 보기 1번에 과세표준이 92,700원 나와 있어.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만들 때? 과세표준 92,700원이 아니라 92,720원, 산출세액이 9,270원. 산출세액은 맞는데 과세표준의 금액이 틀렸다고요. 얼마가? 20원 틀려서 답은 1번인데 제가 시험 치고 정답 없다고 완전 큰 소리로 흥분해서 막 그랬는데 네, 있더라고요. 문제 답은 1번입니다. 23번 문제. 우리 회사가 21년 1-4분기 1월부터 3월이죠. 1-4분기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자별 소득 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1-4분기 동안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내용이 좀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소득자별 소득 현황이니까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관리 메뉴 안에 소득자별 소득 현황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인사급여관리 메뉴 제일 아래쪽에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 관리 안에 소득자별 소득 현황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거주자 사업소득이시고 기속기간은 2021년 1-4분기니까 1월에서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자, 지급기간 기본적으로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조회할 거고요. 다른 내용 없으니까 전체 조회하시겠습니다.
자, 1, 4분기 소득자 중에서 소득 구분이 다른 사람은 자, 고세형은 무슨 소득이냐? 소득의 유형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세형 그리고 류인하, 오준영, 최성현 사원 중에 소득자 중에 다른 사람은 다 학원 강사인데 유인하 혼자 보험 설계 소득 구분 확인되시죠? 네, 유인하 사원은 유일하게 다르다. 2번 원천 징수한 소득세 가장 많은 사원은 고세형이다. 고세형의 원천 징수한 금액 오른쪽을 조금 가보시면 소득세 고세형은 28만 8천 원 정도가 되시고요. 유인한 25만 3천 원. 그리고 오준영은 23만 7천 원, 최성현은 28만 원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사람 누구이다? 고세형이다. 3번 1, 4분기에 오준영 사원은 회사 본사 사업장에서만, 오준영은 회사 본사 사업장 확인하시면 회사 본사만 있으시다. 반면에 고세형과 류인하도 회사 본사만 있는데 최성현은 사업장이 강원지점까지 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최성현 사원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실지급액을 물었습니다. 최성현 사원의 실지급액은 903만 1,780원인데 934만 원. 934만 원은 지급총액이죠. 이 지급총액에서 원천징수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903만 1,780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3번 다 확인해 드렸고요. 2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우리 회사는 상용직 급여에 대한 전표 집계 생성 작업을 하고 있다. 급여 지급할 때는 수당별 계정 과목 연결된 걸 물었죠. 항목은 계정 과목 설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표 관리 메뉴 안에 계정 과목 설정 가실 거고요. 문제 물었는 상용직 급여에서 임원이 아니라 사원 계정 검색하시고 조회하시면 각 수당 항목별 계정 과목 금액 나오십니다. 자, 연장근로수당은 직원급여, 상여금 나와 있고요. 육아수당은 복리후생비 4번의 기본급은 직원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70300의 급여라고 4번에 나오시죠. 문제 4번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25번 넘어갑니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21년 2월 기속의 전표를 생성을 했을 때 전표 처리 결과 계정합별 금액 물었는데 실제로 이 전표 생성까지 굳이 안 하시더라도 분계 내역에서 집계 내역까지만 하시고 답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표 집계 및 생성 메뉴에서 답 확인하시겠습니다. 전표 관리 안에 전표 집계 생성, 상용직 급여이시고요. 기속 연월이 언제냐? 2021년 문제에서 2월 물었습니다. 회계 단위, 우리 문제 회계 단위는 회사 본사이시죠? 회사 본사 결의일자는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작성장 장입니다. 네, 집계 내역은 회계 본사에서 회계 처리는 하지만 대상되는 사업장은 회사 본사도 들어가시고 인천지점이 들어간다고요. 인천지점. 2개 사업장에 대한 급여를 집계하겠다. 확인. 그리고 분계 내역에서 바로 답 확인 가능하신데 전표 생성은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정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직원급여가 860인데 잘못되어 있으시죠? 문제에서 맞는 걸 물어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판매 촉진비 75만 원인데 잘못 나와 있습니다. 예수금 4529410 맞고요. 미지급 세금 4224,400인데 잘못되어 있으시죠? 문제에서 맞는 걸 물었으니까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년 2회 인사 1급 기출문제, 실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회차 21년 1회 문제에서 다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